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와 폭로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이는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대장동 개발권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이재명 대표는 당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발언 이후에 김 전 처장 유족은 이재명 후보 측 인사로부터 후보 답변을 받아올 테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 통화 내용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 녹취를 취재해 처음 공개합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서 회유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문을 엽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 인사가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유족은 김문기 전 처장을 정말 몰랐는지 이재명 후보에 답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 후보 측 인사는 답을 받아올 테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편하게 물으세요, 편하게. 저도 이제 그만 회사 사표 내고 이제 캠프 외곽에서 들어가서 좀 도우려고 이제 했어요 지금. 네, 그죠. 또 그래서 제 입장에선 나를 임명해준 양반인데 그래서 가서 명절 휴가 연휴 때 좀 한번 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바쁘신 건 없으세요? 말일에 보자는 말씀이시죠? 2월 2월 2일. 제가 저번에 여쭤봤던 거에 대한 답 가지고 와주신 그걸 거예요? 좀 제가 좀 바쁜 후보님 또는 후보 가장 주변에서 후보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네,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네? 예. 네, 저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2월 2일 날 그러면. 두 사람은 지난 2월 2일 만났는데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게 회유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측 인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유족과의 만남을 부인했습니다. 이 인사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경기도 산하기관장을 지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 유족은 이재명 후보 측 인사를 만나 묻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나? 이 후보 측 인사는 깜빡 블랙아웃이 온 것일 수 있다며 해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도와줄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지 넌지시 묻습니다.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지난 2월 2일 이재명 후보 측 인사를 만난 김문기 전 처장 유족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모른다고도 안 했죠. 기억이 안 난다고. 원론적인 답변은 기억이 진짜 말도 안 돼. 퀴즈를 같이 나가는데 골프 치시잖아요. 골프 치시죠. 유족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하지 않아 서운하다고도 했습니다. 가장 서운한 거는 자기가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를 진정시키려면 딱 그 정도. 사장님께서 저 만나시러 오신 것도 조심스러워진 거잖아요. 조심스럽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일 거고 본인도 부담스러웠을 거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물론 오신 건 사장님이 오신 거지만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캠프 대표로 오신 것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의논을 하고 나중에 끌어놨다가 시간 낭비도 많이. 이 후보 측 인사는 도와달라는 뜻도 전합니다. 도와주려는 게 안 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낙마하면 그 캠프 쪽 인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1시간 넘는 대화가 이어진 뒤 유족은 이 후보 측 추가 연락을 기다리다 답이 없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재명 후보님의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대선 당시 발언이 사실이냐 허위냐를 가리는 재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을 갔었죠. 호주에서 골프를 치고 셋이 카트까지 같이 타고 다녔다며 허위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고 김문기 개발 1처장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기습하고 건너라도 드신 게 있으세요? 하지만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르냐며 나와 셋이 호주에서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도 유 전 본부장이 언급한 2015년 호주 뉴질랜드 해외 출장과 함께 변호사 시절부터 연락을 주고받고 시장 시절 대면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기소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접하고선 꼬리 자르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주변의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리는데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이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심은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했고 변호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실명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기자들 질문도 받았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곤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 이 답변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재판을 마친 오후 6시쯤 이곳 법원에서 기자들과 짧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배신감이라는 단어부터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앞으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유 전 본부장 측은 오늘 법정에서 변론 태도도 바꿨습니다. 앞선 재판에선 이 대표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오늘은 이 대표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성남시장이 방침을 정해서 내려온 것을 유 전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이면 그것은 시장이 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휴정 중에도 기자들과 만나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등을 진짜 형들인 줄 생각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을 향한 검찰의 수사 칼날은 김용 부원장을 넘어 정진상 부실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국 금지가 내려졌고 휴대폰도 압수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외에도 수사하는 건수가 더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기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성남FC 의혹 사건. 이 사건 수사팀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 실장 스스로도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검찰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16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당한 데 이어 출국 금지도 당했다고 밝힌 겁니다. 검찰이 정 실장의 해외 출국 우려를 차단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검찰은 두산건설에 50억 원대 불법 후원금을 건네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공모자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이 연루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 실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인물로 정 실장을 지목해 증거인멸교사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 실장은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하며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아는 기자, 이번엔 사회부 이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답변, 그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본인의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나서 짧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등을 말하는데요. 형제처럼 지냈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진면목, 다시 말해서 본색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억울함을 재차 토로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도 좀 살펴보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답한 그 이후에 대표 측에서 김 처장 유족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회유를 하려 했던 걸까요? 당사자들 주장은 좀 엇갈릴 텐데요. 네. 일단 유족은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회유로 느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만나서 한 대화를 좀 보면요. 이 후보 측 인사는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느냐, 큰 신세를 지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합니다. 이 후보 측 인사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유족을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추가 전화는 없습니다. 마침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관련 발언이 지금 알려졌어요. 호주에 가서 같이 골프 카트까지 타놓고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이 발언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발언이겠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이들과 호주 시찰에 동행한 당사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 입에서 이 골프 카트도 같이 탔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수사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이 향후 재판에서 이 유 전 본부장을 주요 증인으로 세워서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이제 재판 과정에서 차차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한 뒤에 오늘 대장동 재판이 열렸어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 실명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데 그 전과는 달라진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재명을 3차례, 성남시장을 11차례 언급했는데요. 일부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해서 이 성남시청 아니면 성남시장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정한 거지 어떻게 유동규가 힘을 썼다고 진술하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대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변심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유 전 본부장 입으로부터요.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다면 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도계공의 실권을 쥐고 이 성남시와 직접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세한 사정을 알고 있는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관련 진술을 할 경우 검찰도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의 윗선이라는 이 의혹에 대해서 추가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아직은 유 전 본부장 이제 발언만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지금부터 큰 돌 날아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큰 돌이 뭔지 좀 알아봤습니까?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핵심이죠. 이 대선 자금과 관련한 비유일 거란 분석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이 부분을 작은 돌이라고 이 유 전 본부장이 언급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돈을 대선 자금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돈이 건너갔다는 시기인 지난해 이 대표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는데요. 만약 유 전 본부장이 이 돈의 실제 용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관련 폭로가 이어진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용 부원장이 근무하던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사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닷새 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섰었죠. 오늘은 막진 않으면서도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은 계속했습니다. 검찰이 무슨 자료를 확보했는지 구자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승합차 2대가 서고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다가갑니다. 오전 8시 35분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당사 관리인이 자동문을 걸어 잠그고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겁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수사팀이 들어올 때 관리인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검찰이 지난 19일 민주당과의 대치 끝에 무산됐던 압수영장 집행을 닷새 만에 다시 시도한 겁니다. 급히 당사로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습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서 기습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입니다. 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온 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영장 집행은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의 입회를 기다리느라 오후 2시가 넘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문서 파일 4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에는 정무직 당직자 명단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김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근무를 시작한 지난 4일 이후 자료들입니다. 또 김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에 3번만 출근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사를 이어나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압수수색 직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통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지지층에게 공개적으로 지원 요청도 했는데요.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여론전을 시도한다는 분석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대표가 당사 앞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다시 제안했지만 특검 대상에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김용 부위원장이라는 연락이 처음 나왔는지 지금 유동규 실장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지목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대표는 어젯밤 개딸을 비롯해 21만여 명의 회원이 있는 팬카페에 글을 올리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화천대유는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줄 이유가 없다며
거대한 강물도 물방울에서 시작된다. 터무니없는 음해를 많이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민주당이 보이콧 방침을 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예정대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을 참석 조건으로 내걸자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건 헌정사에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대표가 쇼핑을 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민주당이 시정연설 참석 조건으로 내건 대장동 특검 수용, 순방 당시 발언 사과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가 나라 씀씀이를 설명할 책무가 있듯 국회도 정부로부터 세금을 어떻게 쓸지 들을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검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는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직을 걸라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성 기자, 한 장관과 야당원들 얼마나 거세게 맞붙었던 겁니까? 네, 현재 국회 법사위 국감장은 저녁 시간을 맞아 잠시 정회 중인데요. 오후 3시 넘어 시작된 국정감사는 질의 시작부터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이 첫 질의부터 한동훈 법무장관의 술집 방문 의혹을 제기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그분의 한번 그 녹음을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감도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이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정비하고 같은 윤석열이 있고.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민주당은 술집에 간 적이 전혀 없냐고 한 장관을 몰아세웠고 한 장관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을 두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영장을 제시하고 민주당사에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나 제가 알기로는 영장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첫째 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민주당 의원 전체가 나서서 민주당의 운명을 걸려고 하십니까? 나중에는 법원의 멱살잡이까지라도 하실 것입니까? 제발 민생으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의힘은 진실이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왔다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국민들이 야당 탄압을 기억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자, 아는 기자, 이번엔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오늘은 민주당이 압수수색에 응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와 달라진 건 왜인가요? 네, 압수수색에 응한 건 막아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압수수색 시도 이후 닷새사이 많은 일이 있었죠. 김용 부원장은 구속이 됐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오히려 당시 대치 상황으로 증거인멸 논란이 벌어졌고 구속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이미 다 치웠다고요? 치웠지. 안 치웠겠냐 생각을 해봐라. 다 치웠다고요? 안 그랬겠어. 그리고 지난 대치 상황에서 양측이 다음에 압수수색을 시도할 땐 응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대한 좀 부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법한 절차다 보니까 끝까지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 압수수색에선 PC를 가져가거나 압수한 물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10월 4일 이후에 생성된 문서 파일 6개를 가져갔는데요. 엑셀 파일 3개, 문서 파일 3개, 엑셀 파일 3개는 동일한 내용이라서 결국 파일 4개인 셈인데 정무직 당직자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당 지도부는 한결같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 매일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민주당 내 의원들 좀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밖에서 볼 때는 우선 야당 탄압이다 이런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균열이 나는 포인트, 바로 개인 사법 리스크에 당을 앞세운다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메시지를 내고 있고 친명계인 박홍근 원내대표나 조정식 사무총장이 더 앞장서서 해명에 나서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를 하는 날인데 국정감사 보이콧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중진 의원이 의원총회장에서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퇴진을 공개 요구했던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오늘 또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단일 대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이제 칼날이 정진상 부실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 부시장은 요즘 어떻게 출근을 합니까? 당에 문의를 하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고 답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자리에는 없고요. 오늘 정 실장의 입장문이 나왔는데 지난 9월 16일 압수수색을 받아 휴대폰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보도된 적도 없어서 뒤늦게 알려진 것인데 저희가 입장 확인차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어요. 역시나 할 말을 다 하더군요. 네,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법사위장에서까지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과라고 해서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수수색을 저렇게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제 질이나 좀 막지 마세요. 앞서 야당 탄압이란 주장에 여당 일대를 상기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맥락을 함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내일 국회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 거죠. 야당은 안 들어오는 겁니까? 네, 민주당의 보이콧 입장에도 대통령실의 시정연설 의지는 강합니다. 다만 내일 시정연설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유동적인 상황인데요. 불참하는 야당도 야당 없이 연설하는 대통령도 모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73명이 탄 대한항공 여객기가 어젯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착륙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제대로 멈추지 못해 활주로를 벗어났고 기체 일부가 부서질 정도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착륙을 돕는 공항 시스템의 먹통이었는데 브레이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캄캄한 밤, 앞으로 고꾸라진 채 착륙한 여객기. 기체 윗부분은 무언가에 찍힌 듯 움푹 패였고 바닥 부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세부 막탄공항의 활주로를 벗어나 착륙한 건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7분쯤. 1시간쯤 전인 오후 10시 13분 첫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13분 후 시도한 두 번째 착륙마저 실패해 또다시 회항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만에 착륙에 성공했지만 활주로 끝단에서 250m가량 떨어진 수풀에 멈춰선 겁니다.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우기홍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기상 악화를 1차적 사고 원인으로 꼽으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은 사고가 날 정도의 폭우는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세부에서 스콜 형식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비행기가 항상 이 착륙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사고 날 거라는 생각은 1도 못했던 날씨였던 거죠. 여기에 항공기를 활주로에 자동으로 착륙시키는 공항의 정밀 계기 접근 시스템 또한 먹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정밀 접근이 안 되면 비정밀 접근으로도 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조종사라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게 다 겹쳐졌을 수도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감독관과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5명이 현지 사고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사고 비행기는 세 차례의 시도 끝에 간신히 착륙했는데요. 비행기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승객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비행기 날개 쪽 비상구에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집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든 채 수신호를 보내고 승객들이 슬라이드를 타고 비행기를 빠져나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승객들이 비행기 앞쪽에 모여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착륙할 당시 승객들은 비행기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큰 충격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는 순간에 박은 거거든요. 안내 책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일단 다 날아갈 정도였거든요. 근데 만약 벨트 안 했으면 앞으로 그냥 날아갔을 법한 정도의 충격이긴 했어요. 충돌 후 비행기 내부 불이 모두 꺼지고 아비규환이 된 상황. 승객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스튜어디스들이 안내를 하듯이 그거를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울부짖듯이 소리를 지르고 이래서 온 종교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종교 대화합의 시간이 한 번 있었죠. 승객들은 간신히 휴대전화와 여권만 챙겨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손님들이 그 필리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도 못 사서 이제 아기는 이제 17개월 됐고 이래가지고 한인마트 가까운 데 가서 이제 우유 사고 이렇게 물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손님을 케어를 해드렸던 거죠. 승객들은 호텔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두고 내린 짐을 찾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살핀 뒤 보상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자마자 북한이 또다시 새벽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상선을 동원해서 서해 NLL을 침범한 데 이어 포격까지 가했는데요. 북한은 도리어 우리 해군 함정이 분계선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북한의 5,000톤급 상선 무포호가 백령도 서북쪽 약 27km 지점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것은 오늘 새벽 3시 42분입니다. 즉시 출동한 우리 해군 함정은 무포 1km 앞까지 접근해 20회에 걸쳐 경고 통신했지만 불응하자 두 차례로 나눠 기관총 20발을 경고 사격했습니다. NLL 남쪽 3.3km 지점까지 내려온 무포호는 40분 뒤에야 중국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약 50분 뒤 북한은 장산곳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쏘며 도발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해상 군사 분계선을 오히려 우리 함정이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5년 9개월 만으로 경고통신과 경고 사격까지 무시한 남하를 두고 우리 군은 단순 월선이 아닌 계획된 침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어선이나 상선의 이제 출항은 북한군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NLL을 쟁점화하고 NLL 무력화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은 중국 당대회가 끝난 시점을 노린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공중의 전술 조치선에 이어 해상 NLL까지 침범하는 등 이딴 북한의 도발이 결국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오늘 카카오 먹통 사태를 따져묻는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네이버 이혜진, SKCNC 박성아 책임자가 모두 국감장에 나왔는데요. 뭐라고 답했는지는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에 국감 증인으로 불려 나온 카카오와 네이버, SKCNC 소장들이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께
서비스형의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서로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생각이 있고요. 저희 서비스도 일부 장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집중 포화 대상이 됐습니다. 카카오가 더 이상 프렌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에만 몰두를 하니까 이게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김 센터장은 거듭 사과했습니다. 2018년 정도부터 했고 다만 그 기간이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일괄적인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피해 회복에 최소한 도움이 되도록.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SKCNC와 고객사인 카카오, 네이버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박성하 SKCNC 대표는 화재 사실과 전원 차단을 먼저 알렸다고 했지만 김범수 센터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어진 대통령실 로고와 검찰 로고네요. 네, 두 개가 닮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두 로고가 비슷하다는 그의 주장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대통령실 새로운 로고는 공교롭게 검찰 로고를 품고 있는 형상입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듯한. 김남국 의원도 검사가 만들었느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 거짓이었으면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닮았다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저 가운데 저 무궁화를 배경으로 7개의 막대기가 있죠. 저게 검찰 로고를 연상케 한다는 주장인데요. 글쎄요, 위에 봉황이 있어서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저 가운데 막대기 그건 대통령실은 왜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사진과 함께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가운데의 저 막대기는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건물 모양을 본떠 보면요, CI 속 막대기 모양과 닮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둑이 제발 저리듯 모든 것이 검찰로 보이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이런 억지 공세는 민주당의 자격지심이라면서 자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 두 사람이 서로의 말이 맞다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가요, 이재명 대표가 맞는 말을 했다,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참 보기 드문 상황이죠. 그런데요, 잘 들어보시면요, 칭찬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적폐 세력의 수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과거에는 특검에 반대했는데 지금은 하자고 하니 과거 발언이 맞았다, 이런 취지네요. 맞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요, 여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말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이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법무부 장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록을 남기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에서는 현재와 과거, 이재명과 이재명의 숨막히는 대결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도요, 국민의힘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얘기 언제 많이 들었는데 특검을
교부관한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작년에도 저는 분명히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반대하는 것처럼 덮어씌우기를 하는 그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꿔온 탓에 문장만 봐서는 누구 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한강대교까지 7km 구간을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같은 국가 상징거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차로를 줄이고 녹지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차들이 8차선 도로를 쉴 새 없이 달리고 도로 옆으로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들이 지나갑니다. 거리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2030년까지 샹젤리제 거리와 콩코드 광장을 도심 녹지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 곳곳에 안전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거리 재구조화 이후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존 8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과감하게 줄이고 정원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파리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I think it's really cool because there's no many place with a green place, etc. in Paris. Et puis par exemple, elles veulent rendre plus vert, mais c'est que certains endroits en fait, c'est que les endroits touristiques. Là, les gens, les transports ils sont bondés, les gens prennent la voiture. On arrive à Paris, elles changent les routes, mais on prend tous la voiture. Donc on est tous embouteillés et on reste plus de temps à Paris en voiture dans tous les cas. Donc ce qu'elle fait, ça change rien. 유럽을 순방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도 녹지 생태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와 우리 국가 상징거리는 역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게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가 상징 가로를 앞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많은 영감을 주지 않을까. 차도를 축소하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신설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용산, 한강대로 남단으로 이어지는 7km 녹지 생태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대로 지하화를 통해 지상공원을 조성하는 등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2,000km 규모의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저축은행들이 앞다퉈 6%가 넘는 예금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이 몰리며 저축은행 홈페이지 접속이 한때 어렵기도 했는데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설명합니다. 저축은행별 예금 금리를 살펴볼 수 있는 저축은행 중앙의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입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자 접속 대기 중이라는 창이 뜹니다. 10여 분을 기다려야 겨우 접속이 가능합니다. 최고 연 6.5%의 예금이 등장한 가운데 6%대 예금 상품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접속자가 몰리는 겁니다. 금융사들의 현금 확보 전쟁에 연일 선두가 바뀔 정도. 저축은행 중앙의 관계자는 서버 접속이 평소보다 5배에서 10배 폭주해 오는 29일 서버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 가입을 위해 저축은행 지점에는 50대 이상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밀려드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 번호표 지급을 일찍 마친 곳도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가 물어보니까 금리 때문에 왔다는 거야.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발걸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아쉬움 있죠. 그런데 또 찾아봐야 되죠. 자꾸 매일매일 다르게 오른대요. 전문가들은 예금을 넣을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등 재정 건전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단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는 것은 대출 금리가 상당히 이제 높게 시행이 된다고 하는 걸 보면 저축은행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금을 제때 회수하는 데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또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지 않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단풍이 절정이던 강원도 산간에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10월의 대설주의보는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과 눈발이 몰아칩니다. 대피소 건물과 주변엔 새하얀 눈이 내려앉아 겨울왕국을 연상하게 합니다. 설악산 단풍 절경은 설경으로 변했습니다.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설악산 정상 부근에는 16cm의 눈이 내렸습니다. 5시 50분경에 영하 3.4도네요. 한 7시 한 40분경부터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안개에 끼어 있는 상태로 그 시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등산객들의 고지대 탐방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인제 향로봉과 미시령, 한계령, 평창 발왕산에도 한때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10월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05년 10월 22일 이후 17년 만입니다. 요맘때쯤에 찬 공기에 남하는 강수구름대들을 유발시키는 경우들이 많지만 영상국지를 하기 때문에 비의 형태로 많이 내리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되게 강한 게 하나 내려온 거예요. 오후 3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설악산 사무소는 내일 새벽 3시부터 등산객들의 고지대 탐방로 출입을 허용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등 내륙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고 일부 산지에선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따뜻한 제주 바다에서 사는 성게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분포 범위가 동해까지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2주 전 울릉도 앞바다. 수중 탐사 장비를 맨 연구진들이 수심 20m 아래로 잠수합니다. 모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의염 통성게입니다. 꽃잎 같은 붉은색 무늬와 짧은 가시가 특징인 의염 통성게는 모래 속 유기물을 먹어 퇴적물의 오염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 모래 속 청소부로 불립니다. 국내에선 50년 전 제주 서귀포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 관찰된 적이 없는 멸종위기종인데 반세기 만에 울릉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해수온 상승 등 같은 영향으로 이 의염통성게의 분포 범위가 동해까지 확장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삼육대 연구진은 지구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신종 무척추 동물 10종과 국내 미기록종 3종도 새로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분류군이 발견된다는 건 그만큼 독도 생물상이 독특하고 독도 생태계가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독도 가재바위에서 발견된 무척추 동물에는 독도 체레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국립생물자원관은 신종 10종을 학술지에 등재하고 국가 생물 목록에 올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한 영국 최단명 총리 리즈 트러스의 후임으로 인도계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유력합니다. 선출되면 수넥 전 장관은 사상 첫 비백인 영국 총리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됩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총리 출마 여부에 말을 아꼈던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 Are you running for the leadership, Mr. Sunak? What did you and Mr. Johnson talk about? 불과 한나절 만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영국은 훌륭한 나라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했다며 그것이 내가 출마하는 이유라고 밝힌 겁니다. 반면 경쟁 후보로 꼽혔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당이 단결하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국정을 통치할 수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파티게이트 논란과 거짓말 의혹으로 지난 7월 사임한 보리스 전 총리가 복귀할 경우 보수당 분열을 부추길 거란 부정적 여론에 출마를 포기한 걸로 전해집니다. 수넥 전 장관이 유력시된 데는 부자 감세 논란을 빚은 직전 트러스 총리와 달리 증세 정책을 펼쳤던 게 반대급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넥 전 장관은 트러스 총리가 철회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했던 당사자로 재무장관 재임 기간 재정 건전성을 중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유급휴직 실시 등 서민 지원 정책을 잘 펼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이주한 이민 3세인 수넥 전 장관이 집권당인 보수당 대표로 선출돼 총리직을 거머쥐면 초대 영국 총리 로버트 월풀이 취임한 1721년 이래 301년 만에 첫 비백인 총리가 됩니다. 또 1980년 5월생 만 42세로 1812년 만 42세 1일에 총리가 된 로버트 젠킨슨 이후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라는 기록도 세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진짜 마약상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한국인 마약상의 검거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우리나라로 마약을 들여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최근 국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해 마약 청정국 지위까지 이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봅니다. 마약 청정국의 개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데 기준도 제각각이고 출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거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요. 2000년대엔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하면 청정국이라더니 최근엔 10만 명당 20명 미만이어야 청정국이라고 합니다. 유엔이 마약 청정국을 지정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매년 내놓는 보고서를 보죠. 전 세계 마약범죄의 동향과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약 청정국의 개념이나 어떤 국가가 청정국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검찰청 의뢰로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마약 청정국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명시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대검은 최근에도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유엔 통계를 준용해 임의로 써온 말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마약 청정국이란 용어가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유엔 ODC에서 명시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마약 사범이 많이 늘어나면 청정국의 지위에 있어야 돼라는 또 하나의 압박감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과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약 범죄 건수를 낮추기 위해 오히려 수사와 검거,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원래 마약 범죄는 통계에도 안 잡히는 암수 범죄가 많아서요. 청정국이란 말도 이미 한참 전에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조규성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으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한 달 앞두고 유럽파 못지않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골대 중앙을 향하는 대담한 페널티킥으로 리그 16호 골을 터뜨립니다. 기세가 오른 조규성, 이번엔 왼발 슈팅으로 17호 골을 성공시킵니다. 제주 주민규에 2골이 뒤져 있었던 조규성은 최종전에서 극적으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둘의 득점은 같았지만 조규성이 출전 경기 수가 적어 1위가 됐습니다. 역전극으로 생애 첫 득점왕에 등극한 조규성은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일단 제주 경기를 마지막까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팀 동료들까지 다 같이 이제 기뻐해줘서 너무 행복했고. 조규성의 상승세는 월드컵을 앞둔 국가대표팀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올 시즌 기복이 심한 에이스 손흥민을 비롯해 유럽파 공격수들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골 감각이 절정인 조규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규성은 올해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손흥민과 권창훈에 이어 올해 대표팀에서 3번째로 득점이 많습니다. 좋은 기운으로 일단 대표팀 가서도 이제 좋은 몸 컨디션 계속 유지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때이른 추위에 오늘 강원 산지에는 새하얀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10월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17년 만인데요. 지금은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낮겠고요.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최대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대부분 지역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영동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은 한창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국회 중이죠.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오전 국감은 파행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이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도 내일 야당은 참석하지 않는다는데요. 이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있을 법안 심사, 예산안 심사 계속 파행이 될까 걱정입니다. 당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민생, 국민의 삶을 챙기는 걸 소홀히 해선 안 되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의 1순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